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브옵스 신입 면접에서 자주 이렇게 마주치는 질문들, 그 속에 숨겨진 핵심 원칙들을 좀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 가이드, 이걸 바탕으로 할 건데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거, 그걸 넘어서 각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데브옵스 철학이 담겨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죠. 면접 준비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실무에서 만날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딱 중요한 정수만 뽑아내 보도록 하죠.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동화가 거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인데 여기에 굳이 수동 승인 단계를 두는 이유. 이게 참 궁금하지 않나요? 자동화 흐름을 좀 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단계가 존재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위험 관리 그리고 품질 보증에 있습니다. 위험 관리와 품질 보증? 네, 모든 걸 자동화하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특히 프로덕션 환경처럼 아주 민감한 곳에 변경 사항을 배포하기 전에는 일종의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전 브레이크라. 그럼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브레이크가 꼭 필요할까요? 자동화된 테스트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자동화된 테스트는 물론 코드의 기능적 정확성이나 성능 같은 걸 검증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프로덕션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니어 엔지니어의 최종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니어의 검토. 네, 예를 들면 변경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범위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상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때, 그럴 때죠. 또 금융이나 헬스케어처럼 규제가 좀 엄격한 산업에서는요.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때문에 모든 변경에 대해서 명시적인 승인 기록, 그러니까 감사 추적, 오디트 트레일이 법적으로 요구되기도 하거든요. 법적 요구사항. 네, 이럴 땐 자동화된 기록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 규제 준수 문제는 확실히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겠네요.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 시작 바로 직전이라거나 아니면 사용량이 막 몰리는 피크 타임에는 배포를 잠시 보류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판단은 현재의 자동화 로직만으로는 완벽하게 반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GitHub Actions의 Environment Protection Rules 같은 기능이나 젠킨스의 인풋 단계가 바로 이런 수동 개입 지점을 제공하는 도구들인 거고요. 흥미롭네요. 그 GitHub Actions의 Environment 설정으로 작은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배포하는 걸 막아봤다는 경험담이 자료에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안전망 역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규제나 비즈니스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생각보다 복합적인 문제였네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K나 지라 같은 외부 시스템 연동까지 가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프로세스에는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요? 자동화의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진짜 흥미로운 시나리오 같아요. 동일한 코드, 동일한 환경에서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커넥션 리셋 오류를 딱 뱉으면서 실패를 해요. 네. 근데 로그에는 별다른 단서도 없고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에 동시성 문제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까요? 이건 거의 탐정 수준의 추리 같은데요? 그렇죠. 하하. 철학적 근거라고 표현할 만도 한데요. 핵심 단서는 바로 그 무작위성 혹은 비결정성에 있습니다. 무작위성? 네. 동일한 조건인데 결과가 달라진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태, 스테이트가 실행 시점마다 다르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결정적 오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러 작업이 동시에 공유 자원에 접근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경쟁 상태, 레이스 컨디션, 즉 동시성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뭔가 타이밍에 따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커넥션 리셋이라니 그 오류 메시지 자체도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커넥션 리셋은 TCP 연결이 상대방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뭐 단순히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파이프라인 실행 같은 특정 작업 중에 반복적으로 이게 나타난다면 연결 대상 서버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프록시 로드 밸런서가 순간적인 부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결을 그냥 끊어버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 부하 때문에. 그렇죠. 즉 여러 빌드나 테스트가 동시에 특정 자원, 예를 들면 뭐 DB나 API 서버 같은 곳에 확 몰리면서 해당 자원의 처리 용량 한계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연결, 뭐 소켓이나 포트 같은 게 고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비슷한 예시들이 좀 나왔었죠. 여러 빌드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작업을 하려다가 뭐 충돌하거나 API 서버에 동시 요청 처리 수를 초과하거나 DB 커넥션 풀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맞아요. 도커 컨테이너에서 여러 테스트를 병렬로 돌리다가 DB 포트 충돌로 실패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도 언급됐었고요. 결국엔 이게 보이지 않는 자원을 두고 경쟁하다가 벌어지는 문제들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결 접근법도 결국 이 경쟁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빌드 간의 의정성을 파악해서 병렬 실행이 과연 안전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실행 순서를 좀 제어하거나 아니면 격리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지점에는 제시도 로직을 좀 신중하게 추가하거나 연결 풀 크기를 튜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본 원인을 좀 확실히 알려면 TCP 덩크 분석 같은 네트워크 레벨 디버깅이나 APM,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한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은 추가 학습이 필요한 영역으로 짚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오류 뒤에도 이렇게 자원 경합이라는 논리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혹시 여러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간헐적 오류들, 이런 숨겨진 동시성 문제 때문엔 아닐까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안정성 문제에서 이제는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물,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의 안정성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서명, 이거 왜 중요할까요? 요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리는데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서명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봉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이미지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무결성하고 이 이미지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프로비니언스에서 왔다는 걸 암호학적으로 보증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봉인, 무결성과 출처 보증. 네. 신뢰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기술로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꽤 흥미롭죠. 신뢰를 기술로 구현한다. 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자료에서는 도커 컨텐트 트러스트, 줄여서 DCT나 CNCF6 스토어 프로젝트의 일부인 코사인, 아니면 노터리 같은 도구들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이런 도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신뢰를 보정하는 건가요? 기본 원리는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지 제작자가 개인 키로 이미지의 해시값 같은 것에 서명을 하고요. 이 서명과 공개 키를 이미지와 함께 배포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그 공개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해당 개인 키 소유자, 즉 내가 신뢰하는 제작자로부터 왔고 중간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공개 키, 개인 키 방식으로 확인하는 거군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서명 안 된 이미지를 그냥 쓰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방어입니다. 로그소셜 취약점 사태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이미지나 기반 이미지에 악성 코드가 숨겨져서 배포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아, 맞아요. 끔찍했죠. 네. 이미지 서명은 이렇게 출처가 좀 불분명하거나 변조된 이미지가 빌드나 배포 파이프라인에 흘러들어오는 걸 막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둘째는 일부 산업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중족이고요.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출처와 무결성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규제가 있을 때 이미지 서명은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운영 환경의 신뢰성 및 안정성 향상입니다. 개발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검증된 이미지만 딱 서명을 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정책적으로 서명된 이미지만 배포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치 않은 코드나 검증되지 않은 변경사항이 배포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자료에 나온 그 뎁섹업스 강의에서 코사인 실습 경험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직접 이미지를 만들고 서명하고 또 쿠버네티스에서 검증 정책, 예를 들면 카이버노 같은 정책 엔진을 써서 서명 안 된 이미지 배포를 차단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CI/CD 파이프라인에 총합하면 빌드 후에 자동으로 서명하고 배포 전에는 자동으로 검증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상적인 뎁섹업스 파이프라인의 모습 중 하나죠. 하지만 자료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듯이 이걸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네, 예를 들어서 서명에 사용하는 개인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배포할 거냐, 키 관리, 서명 검증이 실패했을 때 파이프라인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알림을 줄 거냐, 실패 처리 정책, 그리고 하버 같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하고는 어떻게 연동할 거냐 등등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뒤따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단순히 기술을 아는 걸 넘어서 보안 정책을 실제 워크플로우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출처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컨테이너 이미지나 라이브러리의 신뢰성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이미지 서명이 그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프라인 자체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매개 변수화된 빌드. 이건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할까요? 하나의 잘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여러 용도로 이렇게 재활용하고 싶을 때 그때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파이프라인 로직의 재사용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동일한 빌드, 테스트, 배포 로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행 시점에 외부에서 입력받는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동작을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거죠. 마치 함수에 인자를 넘겨주듯이 파이프라인의 값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에 인자를 넘겨주듯이 비유가 좋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방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시나리오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환경 배포예요. 개발, 대부, 스테이징, 운영, 프로드 환경별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주소나 API 엔드포인트, 기능 플래그 같은 걸 적용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 환경 이름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해당 환경 설정을 동적으로 로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브랜치나 태그를 대상으로 작업할 때 특정 기능 브랜치, 피처 XYZ라든지 아니면 릴리즈 태그 V1.2.0 같은 걸 지정해서 빌드나 배포를 실행하고 싶을 때 유용하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롤백 시나리오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전 버전으로 빨리 되돌려야 할 때 롤백 파일 버전 번호나 커밋 아이디를 매개 변수로 넘겨서 롤백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할 수 있는 거죠. 네, 젠키스 파이프라인 예시 코드 파라메터스 블록이나 GitHub 액션스의 워크플로우 디스패치와 인풋을 사용했던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도 자료에 있었죠. 맞아요. Node.js 앱 배포할 때 환경별 설정 파일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특정 브랜치만 배포하도록 매개 변수를 사용했다는 건데 아주 현실적인 활용 사례네요. 확실히 파이프라인 코드를 환경별로 막 복사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어요. 그렇죠. 재사용성 향상이랑 관리 용이성 증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완전 자동화 대신에 필요한 시점에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게 해서 유연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매개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파이프라인 호출이 복잡해지고 사용자가 실수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잘못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나 심각한 배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력값 검증, 밸리데이션하고 안전한 기본값, 디폴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료에서도 이런 매개 변수 관리, 모범 사례나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기도옵스 방식이랑 매개 변수화된 빌드를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도 자동화의 편리함과 필요한 어떤 통제 수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이군요. 혹시 여러분의 업무에서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지만 매번 약간의 설정값만 달라지는 그런 작업이 있나요? 매번 스크립트를 고치는 대신에 이런 매개 변수화된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처리할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네요. 젠킨스 말고 다른 CI/CD 도구 차용 경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즘 정말 GitHub Actions, GitLab, CI/CD 등등 다양한 도구들이 그야말로 각축을 벌이고 있죠. 이 지원자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주로 GitHub 액션스를 개인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구축에 활발하게 사용했고 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GitLab CI/CD도 접해봤다고 합니다. GitHub Actions랑 GitLab CI/CD. 네, 그런데 서클 CI나 Azure DevOps 같은 다른 인기 있는 도구들을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다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GitHub Actions 경험이 꽤 구체적이네요. 리액트 앱 빌드 테스트하고 GitHub 페이지스에 배포하거나 스프링붓 API 빌드 테스트하고 도커 이미지 만들어서 도커업에 푸시하고 파이썬 패키지를 피파이에 배포하는 등등 되게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적용해 본 경험이 언급되네요. 그렇죠. 특히 GitHub 생태계랑 긴밀하게 통합되는 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풍부한 액션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매트릭스 빌드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GitLab CI/CD에 대해서는 그 .gitlet-cic.yml 파일을 파이프라인 정의하고 GitLab 러너로 작업 실행하고 내장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활용하는 등 기본적인 사용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각 도구의 특징을 나름대로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요. GitHub 액션스는 오픈소스 친화적이고 무료 사용량이 넉넉하다는 점, GitLab CI/CD는 자체 서버 구축 셀프-호스트드가 가능하고 데브옵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젠킨스는 그 압도적인 플러그인 생태계를 통해서 최고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점,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경험해보고 비교해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 부족, 예를 들어 서클 CI나 Azure DevOps는 안 써봤다거나 고급 기능이나 대규모 운영 경험은 부족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뭘 배우고 싶은지, 예를 들어 조직의 기술 스택에 빨리 적용하고 싶다거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CI/CD 경험을 쌓고 싶다거나 젠킨스 고급 기능이나 대규모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점도 꽤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특정 도구를 써봤냐 안 써봤냐 그 자체보다도 다양한 도구들의 어떤 설계 철학이나 장단점을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일 것입니다. 그렇죠. CI/CD 도구는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정 도구 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도구들 속에서 당신의 프로젝트나 팀에 가장 적합한 CI/CD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능 목록만 비교하는 걸 넘어서서 팀의 기술 숙련도라든지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성, 비용, 커뮤니티 지원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도구 경험을 묻는 것을 넘어서 기술 선택에 대한 당신의 판단 기준을 좀 엿보려는 그런 의도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동화 속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 즉 승인 단계의 필요성이죠. 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 동시성 진단,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이미지 서명, 효율성과 유연성의 조화, 매개 변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 선택의 기준까지. 이게 단순히 면접 답변을 넘어서 정말 견고하고 효율적인 데브옵스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념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빠르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라는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만큼이나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 단계나 이미지 서명, 동시성 문제 해결,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위험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위험 관리. 네. 배포 위험, 보안 위험, 운영 안정성 위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셈이죠. 와, 위험 관리라는 키워드로 이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현재 시스템이나 워크플로우를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세요.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단계나 도구들, 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혹시 단순히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즉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 더 개선하거나 바꿔볼 수 있는 지점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